김광수의 경제소프트. 김광수 소장님이 설명해주는 아주 쉬운 경제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김광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길경식 연구이사님도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경제소프트 준비하시면서요. 네. 어느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나요? 준비를 하나요? 아니, 방송을 날로? 거의 예. 즉흥적으로 하죠. 왜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어디서나 좀 소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워낙 많은 콘텐츠를 이미 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그때 궁금해하시거나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네. 맞춰서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은 준비를 안 하시고 우리 이사님이 준비를 안 하지만 네. 매일 준비를 하죠, 사실은. 아, 그게 정답이네요. 예, 항상 사실 두 분 다 늘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희가 이 두 분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것들 저희는 열심히 그 요점만 잘 뽑아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예, 제가 뭘 알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눈치 봐가면서, 예, 소장님이 또 저한테 주신 귀한 자료를 보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확실히요, 네.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뭔가 조금씩 귀가 열리고, 네. 이렇게 시야가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예,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사실은 대학원 수업입니다. 맞아요. 예. 대학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젊은 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대학원 다니시려면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씩 한 학기 1,000만 원인가 1년에 1,000만 원인가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 하죠. 예. 국민TV 조합비 좀 내세요. 그 정도로. 내시고 따시고 시평도 보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만 잘 들으셔도 예, 1년에 1,000만 원을 아끼시는 겁니다. 정말로 대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보시면 네.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귀가 트이고 공부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저는 뭐 이미 체감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경제 뉴스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노벨상이 발표가 됐는데 또 저희가 경제 소프트인 관계로 경제학 수상자 어떤 분이 결정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시카고대의 유진 파마, 라스 피터 헨슨 교수 그리고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미국인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에 자산 가격의 경험적 분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들 3인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들 세 학자가 오늘날 자산 가격에 관한 이해를 돕는 기초를 놨다고 총평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며칠 또는 몇 주간 주식과 채권 가격의 등락을 단기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3년이나 5년간 장기적 가격을 예견하는 건 가능하다면서 이처럼 놀랍고도 모순적인 연구 성과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정 사유를 부연했습니다. 네네. 각 교수별 그 연구 성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파마 교수는 1960년대 초 연구자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새로운 정보가 주식 가격에 빠르게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어 며칠이나 몇 주 등 단기간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게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실러 교수가 1980년대 초 이런 해답을 제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헨슨 교수는 또 자산 가격 책정과 관련된 이론을 실험하는데 적합한 통계학적 방법을 진전시켰다며 헨슨 교수와 연구자들은 이론의 수정을 통해 자산 가격 책정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산 가격의 움직임은 저축과 주택 매입, 국가 경제 정책 등의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자산 가격을 잘못 책정하면 최근 세계적 불황이 보여졌듯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체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공동 수상자 3인은 스웨덴 돈으로 800만 크로나, 하나로 하면 약 1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이 상당의 상금을 각기 똑같이 나눠받게 됐습니다. 네. 자, 노벨 경제학상.
일단 저는 전혀 사실은 잘 모르던 분야고. 공무원들 거의 모르죠. 예, 어떤가요? 네,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이나 그 경제학을 했더라도 이쪽 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또 모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노벨 경제학 수상을 첫 번째 뉴스로 꼽은 이유는 첫째는 한국도 노벨상 한번 받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아니 저는요 문득요 얘기를 듣다가 김광수 소장님은 후보로 추천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네. 국내적으로 좀 떴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예. 네, 첫 번째는 하여튼 그런 뜻에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과학 같은 전공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셔서 이런 꿈이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고시 공부나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대기업 취직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무원 시험이 됐든 대기업 취업이 됐든 그래서 뭐 월급쟁이로 사는 건 인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로는 절대 나라가 발전 못 합니다. 개인이 발전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렵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젊은 분들이 열심히 전공 공부에 매진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훌륭한 학자가 돼서 이런 노벨상도 받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저기 잠깐만요. 소장님 네. 그럼 학창 시절에 경제학 전공하실 때요. 예. 꿈을 꾸지 않으셨을까요? 나 노벨 경제학상 네. 한번 받아야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대학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경제학 공부를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때고 이제 대민주화 운동 데모한 학생들을 막 강제로 군대 보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가 네, 맞습니다. 그때여가지고 이렇게 손학비는 좀 피해서 가자라는 생각으로 전혀 대학원에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예. 그런 위험이 있어서 잠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가게 됐죠. 근데 가는데 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노는 공부라도 좀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사실 연구소 하나를 꾸릴 정도의 소장님이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꿈을 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전이십니다. 네. 대학교 때는 이제 네.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많이 했죠. 사회학도 하고, 정치학도 하고, 교육학도 하고, 온갖 분야를 그냥 잡다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특별히 딱 경제학으로 이제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에 가서 이제 우연히 논문을 하나 읽고 그게 필이 탁 꽂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원 2년 동안 거의 미친 듯이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아직 본인의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 소장님처럼 제2의 김광수, 제3의 김광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네. 그때도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보면 대부분이 고시 공부, 맞습니다. 또는 무슨 회계사 시험 공부, 취직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골라서 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은. 네, 그 시절은. 꿈과 같은. 대부분이 다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 거의 도서관에 가면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전공 공부만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국민TV 경제 소프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저희 이제 저 같은 세대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 있었어요. 책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무슨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여건이 좋죠. 그리고 똑똑해요. 정말로 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로 전공 공부에 매진해서 이런 나도 한번 노벨상을 받아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훌륭한 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어느새 이런 꿈을 얘기하는 게요, 참 허황되게 들리는 정도로 팍팍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장래가 없어요. 사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뭐 정말로 노벨상 수상자는 거의 그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이론을 발견한 또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학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오늘 그런 이론이 단순히 이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 사회를 바꿔버리거든요. 뭐 과학을 바꿔버린다든지 기술을 바꾼다든지 산업을 바꿔버린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한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분들이 정말로 단기적이고 현실 당장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좀 더 멀리 좀 큰 꿈을 크게 가지시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전공 공부 해보십시오. 지금은 얼마든지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대가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노벨상 수상자를 일본 학자가 받았어요. 근데 그 교수를 둘러싼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교수를 딱 에워싸면서 우리 선생님 만세 하고 이렇게 막 해요. 너무 부럽고 충격이었어요, 그게. 저러니까 그 제자들이 또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승님이 노벨상을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전공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탐구를 해와서 노벨상을 받으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 나도 우리 교수님처럼 우리 스승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노벨상을 받아야지라는 꿈을 키우고 자극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위층에 이른바 한국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장이 약간 흥분하셨어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을 더 망치고 있죠. 기회주의적이고 좀 비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만연돼 버려서 사회가 완전히 뒤틀려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경제학 부문에서, 노벨 경제학 부문에서 미국과 일본이 수상자가 제일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미국, 유럽이죠. 유럽 쪽이. 네, 특히 이제 미국이죠. 지금 뭐 이번 이제 경제학 수상자들의 특징이. 네. 이제 지금 한참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 자산 가격에 대한 이제 실증 분석 연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이론을 만드는 이론 연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한번 그 실증 분석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이제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러 교수라든지 헨슨 교수라든지 파마 교수 같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파마 교수는 뭐 이론 쪽도 조금 있지만 실증 연구죠. 다 실증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면서 보면은 저도 그 실증 응용 경제학으로 조금 근데 한국이 너무 엉망해가지고 하여튼 그 자산 가격에 대한 현실 실증 분석을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이제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는 이제 벌써 2000년에 이제 그때 IT 버블이 한창이었을 때 IT 주가 거품이다라고 벌써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경고도 했고. 그 당시에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는 누구든지 다 저거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른바 뉴 이코노미라고 그랬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이제 PC라든지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IT 혁명을 주도를 했죠, 미국이. 그렇죠. 네, 그걸로서 이제 일본을 제껴버렸죠. 일본이 거기에서 이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것이 미국 경제 클린턴 정부 때 그 아주 그 호황을 이렇게 이제 이끄는 이제 원동력이 됐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불같이 타오르면서 이제 IT 거품 이제 발생을 했죠. 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제 미국이 정말로 영원히 1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잘 나갈 거라고 그런 착각을 빠질 정도로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과감하게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건
IT 거품이고 붕괴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2005년에도 또 그 책을 썼는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저거 또 거품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거품이 꺼질 거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 그 노벨상 받기 전부터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경제 소프트에서 말씀드렸던 FRB가 했던 양적 통화 확대책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실로 교수가. 근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실증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지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품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훨씬 더 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파마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분이에요. 60년대, 70년대 주름 잡던 그런 이제 학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아무리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기만 딱 꼬불쳐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가 없다. 예. 누군가가 다 그걸 이미 눈치를 채고 간파를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꼬불쳐둔 정보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해도 못 번다라는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이론을 내놓고 실증 분석 그 이론에 따른 실증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아마 그때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유학 갔던 사람들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 유학 가가지고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그 실증 분석 연구로 아마 학위를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붐을 일었었군요. 예, 경제학에서. 예.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파마 교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뭐 금 시장이 됐든 뭐 외환 시장이 됐든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현명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러 교수님이 한 얘기하고는 반대네요. 네, 실러 교수는 80년대에 이게 그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그 경제 이제 투자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주창을 하죠. 그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정교한 모델을 가진 게 아니라 말로서 설명하는 이건 조금 그 이론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헨슨 교수는 뭐 이제 그 통계학자예요, 수학자예요. 수학자인데 예. 경제학 수상자인 거예요? 예. 뭐 이제 경제학에도 이제 이렇게 통계 경제학, 계량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되게 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자산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뭐 통계적으로 분석을 잘 해보면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원인들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찍어내서 그래서 그걸 잘 읽어내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헨슨 교수는 전부 이렇게 통략적인 이제 이론 입각에서 이렇게 하니까 웬만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이렇게 다른 이론을 낸 세 분이 공동 수상이라는 게요. 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공동 연구도 아니고. 올해 노벨 경제상을 이렇게 자산의 실증 분석을 연구한 사람들한테 준 이유는 네. 이제 2008년 금융 위기가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노벨 경제학 수상자에 대한 얘기를 또 자세히 들으니까 재밌네요. 있죠? 예. 예.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미국 셧다운 디폴트 협상안 통과가 됐다는 얘기.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미국 하원은 16일 상원에서 합의한 예산안 및 국가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중 서명만 하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이른바 국가부도 사태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연방정부가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집행할 수 있게 해서 16일째인 셧다운을 이제 끝내고 부채 한도의 경우에는 내년 2월 7일까지 현행 법정 상한을 적용받지 않고 자금을 더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사실 미국이 설마 디폴트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결국은 서로 밀고 당기기,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끝내는 협상안이 타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기사의 이제 그 감춰진 의미라고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제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이나 그다음에 미국 연방정부 예산, 그다음에 이제 뭐 채무 이런 것과 관련된 거니까 그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똑같은 공화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정치 대안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정치권이 지금 뭐라 할까요?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걸 자꾸 지금 그 정치권에 대한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이제 물론 정치적인 이제 각자의 이제 계산이 있죠. 오바마 정부에 내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중간 선거에서 하원에 지금 이제 과반수를 뺏겨 있는데 그걸 만회를 좀 해서 다음 대선으로 이어가겠다. 뭐 지금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이제 여사께서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계산이 있을 거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내년 중간 선거에 상원을 좀 해가지고 오바마 정권을 꼼짝 못하게 해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승기를 잡겠다라는 이제 이른바 당리당략이죠. 그러니까 국민이나 나라의 경제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극한적인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상황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각 나라 국민들이. 독일 정도는 독일만 조금 예외나 될까? 독일은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네, 그 메르켈 이제 총리가 사실 상당히 큰 승리를 했죠. 예, 근데 뭐, 독일의 보수층이라고 해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 쪽에서는 좌파라고 욕할 수 있는. 다 중도, 좌중도인데 중도죠. 그렇죠. 네, 그리고 훨씬 폭넓은 보수지 않습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부지리했죠. 금융위기 때. 왜냐하면 유로화에 편입이 돼서 유로화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유로를 안 쓰고 예전처럼 마르크화를 썼더라면 일본처럼 그 일본 엔화가 달러당 막 70엔대까지 치솟을 때 마르크화도 그렇게 치솟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독일 경제도 휘청거렸을 거예요. 그 유로화의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맹주로서 이렇게 상대적인 혜택을 크게 본 거죠. 네. 네. 참, 미국에서도, 국민들이 정치의 염증을 느낄 정도까지, 자, 이제 실업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무슨 율 있잖아요. 이거를 예전에는 참 믿었어요. 그리고 그게 경제는 좀 쉽니다라는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오는 어떤 수치도 의심을 가지고 좀 보게 되는데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실업률이 2.7%로 최저치인 2002년 9월의 실업률 이후 11년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9월 실업자는 7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대는 5만 5천 명가량이 증가해서 큰 폭으로 오히려 확대되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연령층에서 모두 실업자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자가 감소한 것처럼 보여지게 됐습니다. 즉 젊은이들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층의 고용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경제활동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이상 급증해서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실업률을 통계치 수치를 낼 때요. 네. 기준을 어떻게 잡죠? 실업률 통계 어떻게 내는지 전혀 모르시죠? 다시 저는 이건 아무리 들어도요.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실업률 통계는 매월 나오죠. 매달 나오죠. 네. 실업률과 취업률,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이 매달 나옵니다. 네. 연령대별로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취업자 수가 몇 명이냐면 한 2,500만 명 되거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하여튼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매월 2,500만 명 이상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취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하나요? 아니요. 2,500만 명 불가능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몇 명 집어서 물어보죠. 아, 표본 조사를 하나요? 그렇죠. 아. 실업자도 80만 명, 70만 명, 100만 명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매달. 불가능하죠. 네. 그럼 몇 명 집어서 이렇게 이제 계층별로 지역별로 집어서 하는데 그게 거의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죠. 아. 신뢰도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표본 조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응답자들의 응답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거든요. 근데 한국 경우에는 물어봐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대부분 또 이런 통계 조사를 그 조사 기관한테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위탁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은 돈에 적은 위탁비 어떻게 할까요?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네. 전화로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네. 연필로 쓸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렇겠네요. 예전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납세자 수하고 취업자 수가 비교를 해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내가 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습니다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대개 한 1억 4천 한 2, 300만 명 정도 됐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도 1억 4천 한 200만 명 정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예. 일본도 제가 일해서 소득이 있었습니다라고 일본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이 한 6천 한 2, 300만 명 됩니다. 근데 그 취업자 수도 거의 그 정도 숫자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내가 소득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한 숫자가 1950만 명입니다. 네, 1950만 명. 최대로 잡아줘가 1950만 명입니다.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1950만 명인데 통계청에 발표한 취업자 수는 2,500만 명.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500만 명 이상이. 실내 실업 고용 통계가 엉망이라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 이거 경제 시평에서 다 설명을 한 거죠. 여기서도 경제 시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 사실 통계치. 그래서 체감 경기, 지표 경기, 체감 물가, 지표 물가 이런 말들이 한국에서만 유달리 이렇게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뉴스에서 발표되는 내용하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말 그대로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통계 지수가 너무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예. 어쨌든 그 지금 뉴스의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거는 다 그냥 나오면 안 믿으시는군요. 네, 저희는 거의 무시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뉴스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체감하는 경기를 이런 걸 이미 이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얼마 전인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통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예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통계 개선하겠습니다 하면은 통계청 홈페이지 바꾸는 거. 홈페이지를 왜 바꾸나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 개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껏 한다라는 게 그냥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하다 끝난다라는 거. 말 나올 때만 넘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시간 지나면 잊어먹으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자, 이번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가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월세를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제공을 했다고요? 네, 서울시는 16일에 서울 5개 권역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지역별 실제 거래가를 반영한 자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의 표본 지역을 추출해서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반전세 주택 평균 월세 전환율은 연 7.8%로 나타났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돌리게 되면 매달 6만 5천 원, 연으로 치면 7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월세 전환율은 1억 원 안팎의 저렴한 전세주택에서는 8%대를 보인 반면에 2억에서 3억 원대에서는 6% 선을 보여서 오히려 서민들이 월세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7%로 가장 낮았고 다세대와 연립은 7.4%, 단독과 다가구는 7.9% 순이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도심권, 종로와 중구, 용산구 등이 8.6%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이 7.2%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흔히들 공시지가하고요, 실거래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제공을 했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감정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노벨 경제학상의 실로 교수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실로 교수가 이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과거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조사해가지고 거의 100년간에 걸친 이제 주택가격 조사를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가에 이제 미국 신용평가회사는 S&P사가 실러 교수가 개발한 기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걸 이렇게 내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어떤 지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공시지가요. KSL이 지수가 있죠. 아, 그게 뭔가요? 김광수 경제연구소 네, 주택가격 지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했네요. 근데 이제 이 주택가격 지수를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제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민은행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국민은행이 계속 예정 방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정부가 국민은행한테 이제 영역 위탁료를 주고서 국민은행이 이제 위탁료를 받아서 전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들한테 설문지를 돌립니다. 매달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이제 뭐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대충 거래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 가격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수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부동산 중개업소 지수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주택 수요자보다는 매도자한테 묶여 있죠. 그렇죠. 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물건을 자기한테 맡겨주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도 호가에 치우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행 주택가격 지수가 그다지 실제 매매가 거래 가격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난리가 나고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중내산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주택 가격을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빨리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해라. 그러면은 엉터리 지수를 가지고서 엉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음. 계속 오르네 내리네 이런 보도를 이렇게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2006년인가 이제 입법화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이제 시험적으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시작해서 발표를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가격 자료들은 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2006년 1월부터 최근 월가까지 그 각 전국의 모든 이제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이제 다세 빌라까지 포함해서 그 실제 거래가 일어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아파트하고 빌라의 실제 거래 가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전체 뭐 서울 지역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걸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뭐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 그게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면 그것이 마치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올라간 양 언론에서 떠들어 가지고 모든 걸 다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이면 뭐 서울 지역 아니면 강남구면 강남구 지역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지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서 이제 그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국민은행한테 그때 맡기던 걸 이제 한국감정원으로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네. 한국감정원으로 바꿨는데 한국감정원이 그러면 이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이 강남구면은 강남구의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들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국에 이제 모든 그 시, 구 단위, 뭐 군 단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아, 왜요? 실제 이제 거래 아파트 강남구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 하면은 그게 매일 거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한 달에 매달 거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가운데 이빨이 빠지겠죠. 지난달에는 주공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됐는데 이번 달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30평짜리라고 쳤을 때 이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30평짜리라고 쳤을 때 그게 10억 원 지난달에 거래됐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 달에 거래가 없었는데 다음 달에는 옆에 무슨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 8억 원짜리가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가격 지수를 만들려고 보면 10억 원하고 가운데 이빨 빠지고 8억 원이 돼요. 네. 그러면 가격이 툭 떨어진 걸로 나오죠. 아. 이제 합쳐서 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예,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이빨 빠진 10억짜리는 거래가 없고. 그렇죠. 또 거래가 없던 것이 거래가 하나 탁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 문제를 못 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못 푼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게 뭐냐면은 그 빈 곳을 연필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아까도 연필로 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임의로 채워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감정원 말은 자기들 뭐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기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네. 통계적으로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가 만든 K3 지수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든 지수거든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연구소만 그걸 만들어냈어요. 개발에 성공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하나고 이번에 이제 그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은 이제 지금 전월세 대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전월세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경제 소프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전월세 대란이 나서 이제 그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면.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2007년, 8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떨어졌다고 그랬죠. 아파트 가격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값을 막 올린 거죠. 2008년부터. 네. 그래서 전세값은 반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고. 이제 매매가는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전세가는 밑에서 올라오고. 그럼 어디선가 만나겠죠? 그렇죠. 그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2년 초였어요. 그러니까 2012년 초에 거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뭐 70% 가까이 이르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잘못했다가 하는 이게 이제 그냥 아파트 가져가라고 집주인이 해버릴 판 위험이 있다면 이거죠. 그렇죠. 집값이 더 떨어져가지고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는 입장에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값을 더 올려서 그 가격 떨어지는 걸 좀 손해를 보전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다라면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바꾸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2012년 초부터 이제 기존에 나오던 있던 전세 물량들이 월세로 막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가 없어요. 값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어진 상황에 부딪혔으니까. 그러면 전세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이제 물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막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 가지신 분들 세 놓고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월세로 바꾸면 이득이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그 상식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대부분 분들이 다 주먹구구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저희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틀린 이야기예요. 아. 왜 틀리는가를 이해를 하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네. 요건 그 12월 7일 날 경제전망 세미나 때도 보다 더 자세하게 그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와서 놓치지 마세요. 근데 왜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한 이야기냐면 이거 자충수입니다. 자충수다. 예. 네. 집값이 심하게 떨어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월세로 전환되면 될수록. 아, 그러니까 전세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되는 집들의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이 더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요?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아닌데? 아니. 잠깐만요. 집 세를 내주는 분들이 예, 집을 가진 분들이 예. 전세는 더 이상 못 올리니까 못 올리고 월세로 다 돌리잖아요.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월세 수입이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충수라는 겁니다. 집값이 급락할 위험이 아주 높아 스스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아시는 분 제가 경제시평 1년분 공짜 드려요. 자,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그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의 개포동 주공 1단지 매매가가 최근에 10억 4천만 원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10억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0억 원? 네. 10억 원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월세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이에요. 10억에 10억짜리인데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보증금을 은행 이자로 환산해가지고 예금 이자로 환산해가지고 연간 세수로 전부 월세 70만 원 1년에 840만 원이죠. 네. 그다음에 보증금 3천만 원 뭐 3% 계산해가지고 뭐 합쳐봐야 다 합쳐봐야 뭐 1,000만 원 될까 되지도 않고 안 되죠. 네. 900만 원 되죠. 10억 원을 내가 10억 원이 있어.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10억 원을 가지고 이제 이거 돈을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줄까? 주식을 살까? 금을 살까? 은행에 예금을 할까? 투자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달러를 살까? 아니면은 조세피난처럼 몰래 빼들고 가서 미국 증권이나 회사채나 뭐 이런 걸 살까? 네. 많이 있죠.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파트를 살려면 최소한 무엇보다도 수익이 더 높아야 됩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놨을 그렇죠. 때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은행 예금 이자 3%보다 더 높아야 되죠. 그렇죠. 최소한. 네. 최소한 3%보다 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개포동 주공 1단지가 10억 원짜리인데 이게 월세 수익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10억 원에 1,0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죠? 19% 정도? 예? 아니, 10%? 1%. 아, 1%. 예, 10억 원이니까. 죠. 네, 1%. 예. 그러니까 10억 원을 갖고 있다라면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월세로 내가 은행 이자보다 더 나으니까 그걸 사야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같은 아니요, 은행이 더 높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원 합니다. 네. 매가가. 근데 지금 이제 그 세를 보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135만 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1년 치면은 뭐 1,350만 원, 뭐 한 1,500만 원에 한 1,600, 700만 원 하겠죠. 그러면은 8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3%가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를 사시겠냐 이겁니다. 8억 원을 주고. 안 삽니다. 네. 살려면 얼마면 사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야죠. 최소한 은행 이자 3%보다 더 높은 수익의 날 때에 사죠. 네. 높은 수익이 날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8억 원짜리가 떨어져야 되죠. 개포동의 주공 1단지 아파트 10억 원짜리가 그렇죠. 3% 수익이 내려면은 7억 원이나 6억 원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월세 수익률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은행 이자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월세 수익이 매매가의 대강 5%에서 6% 정도 합니다. 네. 미국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월세 수익률이 매매가의 6% 정도 했다가 이제 2008년 이후에는 5%로 떨어졌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5%대 정도 됩니다. 월세 수익률이. 근데 그것도 은행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꺼졌는데 그러네요? 매매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안 살려고 그래요.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안 살려고. 어쨌든 5% 6%니까 한국도 그러면 월세 수익률을 5%나 6%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개포동 주공 1단지 10억짜리를 만약에 5% 월세 수익률을 올린다라고 치면 얼마가 됩니까? 빨리 계산해 주세요, 이사님. 10억짜리를 5%로 치면 10%면은 400만 원. 1억 원이잖아요. 네. 5%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400만 원씩이죠. 네. 누가 개포동 주공 1단지에 월세를 한 달에 400만 원씩 주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없어요. 예. 지금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됐죠? 월세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10억까지 오른 건가요? 아니요. 왜 올랐죠, 이게? 그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죠. 그 재건축 기대라는 뭐죠? 시세 차익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예. 10억에 사면 저게 재건축하면 뭐 15억, 20억 원으로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네. 월세 수익을 따지고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세 수익을 따지는 순간 그 거품이 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와.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윳돈이 있어서 아니면 조금 더 무리를 해서 거기다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하나 더 사서 이걸 가지고 월세 수익을 재테크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새겨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는 계속 저금리나 초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라도 전세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나가지고 운행해 봐야 이자가 뭐 1% 뭐 0%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0%인데 그걸 누가 놓겠습니까? 미국에서 매매가 대비 5% 6%이면서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득에 비해서. 맞아요. 집값이 우리는 평균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컨대 신축 그 일가구형 표준주택이 신축이 $25만 정도 합니다. 네.
한국 돈으로 치면 2억 한 5, 6천만 원, 7, 8천만 원 한 달 하는 거죠. 그거 세집에 5% 좀 계산하기 좋게 3억 원을 잡아도 1년이면 뭐 거의 한 얼마인가요? 한 10%면은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예. 1,500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한 달에 100, 20만 원 정도에 산다라는 거예요. 월세로 치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껏해야 괜찮은 새 집이 뭐 3억 원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땅값 반, 예를 들어 땅값이 반이고 건물값이 반이라고 하면 건물값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죠. 예. 그러면은 10년 지나면은 건물값이 상각에 대해서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집값이 20만 달러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월세도 5%, 6%라고 해도 월세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새 집에서 월세를 살고 형편이 좀 덜 된 사람은 10년 차, 15년 차 되는 중고주택에서 산다 이겁니다. 네. 월세가 싸죠. 같은 네네. 주택이라도. 그러니까 한국도 필연적으로 지금 이제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월세로 가면은 지금 이 매매가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다. 오늘 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 두고 보세요. 네.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요, 저희가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강수 소장님, 길경치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강수의 경제 소프트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